저 여기 발구르며 우는 소리, 지금 저기 아우성치며 우는 소리.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이결의 이 강산이 미친 듯 우는 소리를 님이오 듣습니까? 님이오 듣습니까? 이결에 나갈 길이 어지럽고 아득해도 님이 계시기로 든든한 양 믿었더니 두 조각 갈린 땅을 이대로 버려두고 견고한 품으신 채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삼천만 울음소리 님의 몸 메고 가오. 편안히 가옵소서. 돌아가 쉬옵소서. 뼈저린 아픈 서름 가슴에 부두안고 기치신 님의 뜻을 우리 손으로 이루리다. 우리 손으로 이루리다. 역사는 과거로부터 와서 미래를 비춘다. 하지만 무심한 우리들의 일상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다. 바쁜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작은 돌비석이 그날 그리고 그를 기억할 뿐이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바로 그날. 오늘 우리는 과연 그를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일까? 올해 초 한 시사 주간지에서 조사한 20세기 한국 정신사의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 그 1위는 백범 김구였다. 대학 교수 130명이 뽑은 이 설문에서 백범 김구는 우리 역사에서 민족 자주를 위한 노력을 치열하게 실천해왔고 한국 민족주의를 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밖에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영향력 있고 존경하는 인물로 꼽히곤 하는 백범 김구. 우리 사회에 내로라 하는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그는 마음의 주주처럼 추앙을 받는다. 그렇게 우리 사회의 이정표가 되는 인물 백범 김구. 그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며 오늘 우리에게 김구는 어떤 의미일까? 통일과 민족 독립을 화두처럼 들고 살았지만 정작 그는 통일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벌써 50년이 흘렀다. 오늘 우리는 한평생을 민족을 위한 대통합을 위해 살았던 한 사람을 되돌아본다. 백범은 1876년 8월 29일 황해도 해주의 텃골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김순영, 어머니 광락원 사이의 독자인 그의 어릴 적 이름은 장암. 그의 어머니가 7일 동안이나 진통을 겪은 난산이었다. 앞으로 내 일생이 기구할 조짐이었는지 나의 탄생은 유례없는 난산이었다. 게다가 우리 집안이 극히 빈곤한데 어머니 나이 겨우 17의 아이를 얻으니 어머님은 항상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한탄하셨다 한다. 어머님은 젖이 부족해 암죽을 끓여 먹였고
아버님은 나를 품고 이웃집 산모에게 젖을 구하였다. 그가 태어난 시대는 불행했다. 구한 말 개항과 맞물려 서구 제국주의 침략에 노골화되던 시기였다. 15살에는 과거에 응시했다가 부패한 모습에 실망해 돌아왔고 19살 어린 나이에 동학에 접주가 되기도 했다. 황해도 산골에 그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21살 때 독립신문에도 실린 일명 치아포 사건 때문이었다. 명성 황후가 시해되고 얼마 되지 않은 때에 대동강가의 치아포에서 일본 육군중이 스치다를 살해한 조선 청년은 바로 그였고 김창수는 동학에 입교하면서 얻은 이름이다. 그는 체포도에 모진 고문을 받았다. 사형 판결이 내려졌지만 사형 집행일 직전에 고종의 특사로 죽음을 면했다. 국모였던 명성 황후를 일본이 시해한 데 대한 보복이었다 해서 유명해진 사건이었다. 지역적인 한일합방 조약이 공포되고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던 시기, 고향에서 교육운동을 하던 백범은 일명 안명궁 사건으로 또다시 일본 헌병에게 체포됐다.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다 발각된 안명근을 검거한다는 구실로 일본은 황해도 일대의 민족주의자들을 총검거하려고 했던 것이다. 당시 안학 양산학교 교장이었던 김구는 안명근과 만났다는 이유로 이 사건에 연루돼 경성으로 압송됐다. 고문을 받다가 날이 새곤 했다. 그것은 만국의 치욕이었고 나라 없는 아픔이었다. 그런데 백범은 무엇보다 자괴감을 견딜 수가 없었다. 처음에 내 성명을 묻던 놈이 밤이 새도록 쉬지 않는 것을 보고 나는 그놈들이 어떻게 제 나라의 일에 충성된 것인가를 알았다. 저놈은 이미 먹은 나라를 삭히려기에 밤을 새거늘 나는 제 나라를 찾으려는 일로 몇 번이나 밤을 새웠던 거 하고 스스로 돌아보니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고 나도 기실 만국민의 근성을 가진 것이 아닌가 하니 눈물이 눈에 넘쳤다. 징역 15년이 언도됐다. 그러나 수감 중에 터진 백오인 사건으로 다시 2년이 추가됐다. 총 17년형. 그것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게 하는 형벌이었다. 나는 감옥에서 뜰을 쓸고 유리창을 닦을 때마다 하느님께 빌었다. 우리나라가 독립하여 정부가 생기거든 나는 그 집에 뜰도 쓸고 유리창도 닦는 일을 해보고 죽게 해달라고. 1914년 그는 3년 만에 가석방됐다. 고향으로 돌아와 교육활동을 계속하던 중에 3.1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당시 민족운동의 열기가 높았던 그의 고향에서는 3.1 만세운동이 불같이 타올랐다. 그러나 백범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는 가석방 상태였다. 그는 결단을 내렸다. 망명을 결심했고 3월 29일 상해로 출발했다. 나는 중국인의 인력거를 불러타고 바로 큰 다리 위로 지나서 안동 현의 어떤 여관에 들었다. 이름을 바꾸고 좁쌀 장수라 하고서 7일을 보낸 뒤 이륙양행의 배를 타고 상해로 출발했다.
황해안을 지나갈 때 일본 경비선이 나팔을 불고 따라오며 배를 세울 것을 요구하나 영국인 선장은 들은 채도 아니하고 전속력으로 경비구역을 지나서 4일 후 무사히 포동 선창에 내렸다. 같이 탄 동지는 모두 15명이었다. 백범이 상해로 오던 1919년 봄, 상해에는 수많은 한국인들이 바다를 건너 모여들었다. 당시 상해는 서구 열강들이 영토권을 나눠 갖고 있는 이른바 조개지였고 나라 잃은 망명객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무대였다. 당시 국내에서 만주에서 혹은 일본 유학 중에 광복의 길을 찾아 상해로 모여든 한국인들은 500여 명에 달했다. 상인이나 유학생 10여 명 남짓한 전차회사 검표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독립운동가들이었다. (1919년 4월) 그런 수많은 희망들을 안고 상해 임시정부는 세워졌다. 그것은 직접적으로는 3.1운동의 결과물이었다. 또 미국 대통령 윌슨이 주창한 민족 자결주의 때문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1910년 국치를 당한 직후부터 상해에서 활동해온 신규식, 박은식 등이 털을 닦은 덕분이었다. 백범이 도착한 그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선포일이었다. 이날부터 1945년 11월 23일 그의 나이 70세에 환국하기까지 27년. 김구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됐다. 당시 그의 나이 44. 처음 몇 달 동안 주인 없이 꾸려가야만 했던 임시정부는 1차 개헌을 통해 초대 내각을 발표했다. 임시 대통령의 이승만, 국무총리의 이동희를 선출한다. 이때 김구는 안창호의 추천으로 임종 초대 경무국장에 임명된다. 경무국장은 검사, 판사뿐 아니라 형 집행까지 모든 사법권을 담당했다. 범죄자의 경우 사형까지도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었다. 경무국의 주요 임무는 일본의 정탐 활동을 막고 독립운동자의 투항 여부를 정찰하는 것이었다. 백범은 이후 5년 동안 경무국장 역할을 수행한다. 1년이 훨씬 지난 1920년 12월 대통령 이승만이 합류했다. 그러나 내각의 새 지도자의 정책 방향은 크게 차이가 있었다. 우리가 독립을 획득하는 유일한 방법은 서구 열강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도 당분간은 세계 최강의 민주국가인 미국에 우리의 노력이 집중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독립은 원수 일본에 대한 즉각적인 군사행동을 통해서만 쟁취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를 군사적으로 원조할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뿐입니다. 따라서 러시아 볼세비키와 결합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국인을 통치하는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세 나라 중 하나이므로 약한 한국인들이 일본의 통치에서 벗어나 독립을 얻기 위해서는 커다란 노력이 필요합니다. 난 이것이 내 생애에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인은 장기간에 걸쳐 부강의 밑바탕이 될 경제적 조직력 능력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 이동희는 공산혁명을 부르짖고 대통령 이승만은 민주주의를 주창해 국무회의 석상에서도 의견 불일치로 종종 쟁론이 일기도 했다. 처음에는 국내 국외가 일치해 독립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세계 정치 사조가 점차 다양해지면서 독립운동 세력 내에서도 사상이 나뉘어졌다. 때문에 임시정부 내에서도 공산주의니 민족주의니 하며 충돌이 격렬해졌다. 어느 날 총리 이동희가 공원 산보를 하자고 김구를 불렀다. 그리고는 이대로 독립을 해도 어차피 공산혁명을 하게 돼 있으니 2번 피를 흘리지 말고 공산혁명부터 하자고 제의한다. 김구가 반문했다. 우리가 공산혁명을 하는데 제3국제당의 지휘 명령을 받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씨가 고개를 저으며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나는 강경한 어조로
우리 독립운동은 우리 한민족의 독자성을 떠나서 어느 제3자의 지도 명령을 받는다는 것은 자존성을 상실한 의존성 운동이니 임시정부 헌장에 위배되는 말씀으로 저는 선생의 지도를 따를 수 없으며 선생의 자중을 권고합니다. 위험하고 궁색한 망명 생활. 하지만 가족들이 있었다. 망명 다음에 그의 아내가 아들인 인희를 데리고 상해로 왔고 이곳에서 함께 살았다. 둘째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돼 백범의 아내는 이 계단에서 굴렀다. 이때 상처가 악화돼 몇 해를 폐병으로 고생하던 아내는 결국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김구는 갈 수 없었다. 그는 프랑스 조계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처지였고 더욱이 병원은 적국 일본의 조계지 안에 있었다. 외로운 이국의 하늘에서 아내는 그렇게 홀로 외로이 떠났다. 아내와 함께 상해에서 보낸 4년이 백범의 일생에서 가족들과 지낸 유일한 시간이었다. 아주 짧은 행복이었다. 활기찼던 초창기를 지나면서 임시정부는 안팎으로 존립의 위험에 처했다. 침체된 독립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60여 개 그룹 대표 113명이 참석한 국민 대표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오히려 임시정부를 전면 새로 구성하자는 창조파와 확대 강화하자는 개조파로 나뉘어 좁힐 수 없는 싸움으로 번져나갔다. 백범은 내무총장의 직권으로 그 회의를 해산시켰다. 덕분에 임시정부의 법통은 그나마 지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시기의 복잡한 이야기들을 백범 일지는 상세히 담고 있다. 1929년에 완성된 백범 일지 상고는 사실 두 아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유서 대신 쓴 백범의 자서전이다. 인신 두 아들에게 너희들이 아직 어리고 반말리 먼 곳에 있어 수시로 나의 이야기를 말해줄 수 없구나. 그래서 그간 내가 겪어온 바를 간략히 적어 몇몇 동지에게 맡겨 너희들이 아비의 경력을 알고 싶어할 정도로 성장하거든 보여주라고 부탁했다. 내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너희들이 장성하였으면 부자간에 서로 따뜻한 사랑의 대화로 족할 것이나 세상 일이란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임시정부 의정원은 이승만을 탄핵했다. 이대 대통령 박은식도 사임하자 임정은 무정부 상태에 빠졌다. 이때 백범은 조각을 주도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 윤번 주석제를 채택하는 민주적인 발상도 도입했다.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독립운동은 긴 어둠의 터널로 빠져든다. 1920년대 후반 들면서 임정은 집세를 내지 못해 집주인에게 종종 소송을 당했다. 국내와의 연결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들이 적지 않게 일본에게 투항하고 체포되던 어려운 시기였다. 국내 명망가들도 적지 않게 변절하던 때였다. 상해 임정 초기 1000여 명에 이르던 독립운동 계열도 뿔뿔이 흩어져 이 시기에는 수십 명에 불과했다. 임시정부는 이름만 있을 뿐 실체가 없는 유명무실한 존재가 돼버렸다. 나는 최초에는 정부문 파수로 청원을 했으나 끝내는 노동총파, 내무총장, 국무령, 국무위원, 주석으로 중임을 거의 역임했다. 이렇게 한 것은 나의 문파수 자격이 진보된 것이 아니라 임시정부의 인재난 경제난이 극도에 달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명성이 쟁쟁하던 인가가 몰락하여 그 고대 광실이 거린의 소굴이 된 것과 흡사한 형편이었다.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했다. 백범은 무력해진 임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무공작, 일종의 테러 전략을 세웠다. 그것은 한국 독립운동의 새 국면을 여는 계기가 됐다.
백범은 젊은 투사들을 중심으로 1931년 한인 애국단을 결성한다. 그중 한 사람이 이봉창. 이봉창은 1932년 1월 도쿄에서 일본 천황 히로히토를 향해 수류탄을 던졌다. 불행히도 명중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이 의거로 임시정부는 새 전환기를 맞게 됐다. 임시정부에 반대하던 이들도 김구에게 격려를 보냈다. 어느 날 홍구 시장의 채소 장수였던 윤봉길이 백범을 찾아와 큰일에 써줄 것을 부탁했다. 결행의 날을 정하고 모든 준비가 끝난 뒤 두 사람은 마지막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때 마침 7시를 치는 종소리가 울렸다. 윤봉길이 말했다. 이 시계는 어제 선서식 후에 6원을 주고 구입한 것인데 선생님 시계는 2원짜리니 제 것하고 바꿉시다. 저는 이제 앞으로 1시간밖에는 쓸 데가 없습니다. 나는 목맨소리로 말했다. 후일 지하에서 만납시다. 윤군이 차창으로 나를 향해 고개를 숙일 때 자동차는 천하영웅 윤봉길을 싣고 떠나갔다. 지금은 중국의 문호 루신의 이름을 따서 루신 공원이 된 홍구공원. 그날의 흔적은 없지만 한국인이라면 그날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1932년 4월 30일 오전 상해 점령에 들뜬 일본인들이 이곳에서 그들의 천황인 히로히토의 생일을 축하하는 천장절이었다. 윤봉길의 도시락과 물통 속에 든 폭탄 2개가 일본을 뒤흔들고 중국을 놀라게 했다. 한 젊은 청년이 세상을 놀라게 한 것이다. 전날까지 채소 바구니를 메고 다니면서 장사하던 윤봉길이었다. 그가 새들어 살던 집. 자신의 몸을 바쳐 큰 뜻을 이룰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윤봉길. 그의 손에 힘을 쥐어준 사람이 백범이었다. 거사 후 체포돼 오사카로 이송된 윤봉길은 군법회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순국했다. 그리고 이 두 의거의 배후가 백범이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임시정부는 13년 만에 상해를 떠나야 했다. 새로운 고통의 시작이었다. 윤봉길 의거 후 일본은 프랑스 조계지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과 함께 거의 모든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일제 검거령을 내렸다. 김구의 몸값은 현상금 20만 원에서 거액 60만 원으로 올랐다. 당시 일반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1원, 한 달이래야 30원에 불과하던 시기였다. 백범은 가흥으로 피신했다. 상해에서 200km 떨어진 이곳에서 백범은 은신했다. 입구는 늘 가구로 가려져 있고 그걸 치워야 2층으로 올라가는 통로가 나타나는 곳. 이곳에서 김구는 은밀하게 동지들과 연락을 취하며 숨어 지냈고 그는 광동에서 온 장진구, 장진으로 행세했다. 사방으로 뚫려 있어 어디로든 탈출구가 될 수 있는 이곳 호수 근처에서 백범은 낮에는 배를 타고 호수를 떠돌았다. 그리고는 밤에만 돌아와 잠시 한숨을 놨다. 고달픈 망명객에게 주인 잃은 조국과 고향은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곳 가흥의 호의적인 중국인들의 도움으로 백범은 피신해 있으면서도 국내외와 연계되는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다. 계속되는 백범과 임시정부 그리고 한국인들의 항일투쟁에 고무된 장개석은 김구를 조용히 부른다. 그리고 이후 임시정부는 국민당 정권의 지원을 받게 된다.
임시정부도 살아나고 독립운동이 활기를 띠게 된다. 당시에는 두 개의 독립운동 흐름이 있었다. 하나는 백범 김구를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자들, 다른 하나는 김원봉의 의열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자들이었다. 민족주의 좌파의 영도자였던 김원봉은 적어도 외면적으로는 남경에서 공산주의자를 포함한 좌파 세력 거의 모두와 우위 세력 일부를 끌어들여 세가 커지고 있었다. 중일 전쟁이 임박해지면서 독립운동 단체들 간의 합치된 힘이 필요했다. 백범과 의열단장 김원봉은 이곳 진해하에서 비밀리에 만났다. 그러나 통합에 대한 서로의 목적이 달랐고 그들은 헤어졌다. 하지만 훗날을 위한 전초전이기도 했다. 백범은 다시 100여 명의 식구들을 이끌고 땅도 사람도 생소한 호남성의 장사로 옮겨간다. 38년 남목청에서 3당 통합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모임이 다시 열린다. 그 자리에서 김구는 사회주의 계열의 청년에게 피격당한다. 김구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이었다. 탄알이 심장에 박혔는데 당시 임상 보고에는 탄알을 수술로 빼내지 않더라도 심장의 기능에 이상을 주지 않으면 빼지 않고 그냥 치료를 해도 지장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제 인상으로는 그분의 입원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습니다. 처음 이틀 동안은 의료진들이 매우 긴장을 했는데요. 4일인가 5일 후에는 일어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지만 백범의 어머니는 반가운 기색조차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조금도 동요하는 빛이 없이 자네의 생명은 상제께서 보호하신 줄 아네. 사악한 것이 옳은 것을 범하지 못하지. 하나 유감스러운 것은 이운한 정탐꾼도 한인인즉 한인의 총을 맞고 사는 것은 일인의 총에 죽은 것보다 못하네. 이 말씀뿐이었다. 동족이 쏜 탄환을 가슴에 박은 채 백범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다시 통합운동에 박차를 가한다. 백범은 1939년 김원봉의 조선혁명당과의 연대 좌우 합작에 성공한다. 나라 잃은 망명 정부의 운명. 임정도 1932년 상해를 떠나 항주, 가흥, 남경까지 다시 중국의 험지, 장사, 광주, 유주, 기강을 거쳐 1940년 중경으로 향한다. 그러나 100여 명이나 되는 임정 가족들을 인솔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백범의 교섭으로 중국 정부가 임시로 거처를 마련해 준 곳은 기강. 임정 식구들은 백범이 어렵게 마련한 트럭 6대에 나눠 타고 먼저 기강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산길은 험했다. 광복의 길만큼이나 고되고 멀게만 느껴졌다. 한 달이나 걸려 광서성 요주에서 이동해온 임시정부 식구들의 총 인원은 105명. 여자도 40명이나 됐고 3살짜리 어린아이에서 이른 노인까지 있었다. 기강현 상승가에는 우리 임정 식구들이 단체로 모여 살았던 집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러나 집 한 칸, 땅 한 평 없는 망명 정부의 형편은 어디 가도 여유가 생기질 않았다. 당시 백범은 기강 현장에게 식량을 얻어야 했다. 한국 독립당 집행위원장 이름으로 서명한 김구의 필적이 선명하다. 다들 무사히 중경에 도착했다. 그러나 백범의 어머니는 병이 점점 중태에 빠져들었다. 광수 지방의 풍토병이었다. 위중하다는 것을 안 것은 이미 손쓸 때가 늦은 뒤였다. 당신도 이미 회생치 못할 것을 각오하시고 말씀하셨다. 어서 독립이 성공되도록 노력하고 성공하여 귀국할 때 나의 유골과 이니어미의 유골까지 가지고 돌아가 고향에 묻어라. 그리고 또 한 사람, 기강에 도착한 지 1년 만에 이동룡이 나선 이국 땅에서 세상을 떠났다. 임시정부의 가장 어른이었던 이동룡은 김구와는 30년을 동고동락해온 동지였다. 그렇게 또 한 사람이 백범의 곁을 떠났다. 거대한 장강을 끼고 있는 중경은 당시에는 인구 수십만의 작은 도시에 불과했다. 그 당시 땅 설고 말 설은 이국 땅에서 우리 망명 정부가 그나마 의지할 때라고는 중국 정부밖에 없었다. 임시정부는 중경의 임시 수도를 정한 중국 정부를 따라 이곳에 도착했다. 임시정부 유랑의 마지막 땅이었다. 본 일지 상고는 쓰던 때에 비하면 지금의 임시정부는 약간의 진보 상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나 자신으로 말하면 날마다 늙어가고 병드니 상해 시대를 죽자꾸나 시대라 한다면 중경 시대는 죽어가는 시대라 하겠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죽기를 원하는가 물으면은 나의 최대 소원은 독립이 성공한 후 본국에 들어가 입성식을 하고 죽는 것이며 작은 소망은 미주 하와이 동포들을 만나보고 돌아오다 비행기 위에서 죽으면은 시신을 아래로 던져 산중에 떨어지면은 짐승들의 뱃속에, 바닷 가운데 떨어지면은 물고기 뱃속에 영원히 잠드는 것이다. 백범은 다시 통합 작업을 시작했고 결국 3당 통일로 한국 독립당이 생겨났다. 임시정부 의정원과 내각의 좌파까지 함께한 것은 임정 초기 이래 20년 만에 처음이었다. 그야말로 좌우가 한데 모인 대통합이었다. 이런 새로운 힘들이 모여 중경 시절의 임정은 각 방면으로 임시정부의 위상을 다시 찾고자 노력한다. 임시정부는 세계 각국의 승인을 받고자 외교적인 노력도 기울인다. 그러나 처칠의 만류로 실패한다. 한국의 독립운동과 임시정부를 승인해주면 곧 인도의 독립운동과 임시정부도 승인해야 하게 될 것을 우려한 때문이었다. 때문에 중국과 미국의 승인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백범은 임시정부를 강화하면서 수건인 한국광복군을 창설했다. 장개석의 지원과 하와이 동포들의 성금으로 백범은 광복군을 만들었고 일본에 맞선 항전을 시작했다. 총사령관 지청전 참모장 이범석. 처음에는 30여 명의 인원에 미주 교포의 성금을 바탕으로 발족했던 한국광복군.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 전례식을 치른 한국광복군의 본부가 있던 자리다. 한때 일제 식민 통치가 길어지면서 온 민족의 희망이 쏠려 있었던 광복군. 일제 패망이 눈앞에 보이던 45년 8월 해방 전후에서는 700여 명 내외의 정부 국군으로 급성장했다. 소식을 듣고 본토에서 달려온 학병들이 지원을 했고 중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한국 청년들이 결집한 결과였다. (42년)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도 광복군 제1지대로 편입됐다. 이제 광복군은 항일운동의 구심점이 되고 있었다. 분규와 혼란을 일삼던 때와는 달리 40년대 중경 시절에는 각계각층의 독립운동가들이 임정을 중심으로 단결했다. 다시 좌우 합작운동이 전개돼 5당 통합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국무위원과 윤회 주석제를 폐지하고 주석제를 도입했다. 백범이 주석에, 김규식이 부주석에 선임되고 좌우를 망라한 14인으로 강력한 국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었다. 명실상부한 백범의 시대였다. 백범은 공동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는 자기와 생각이 달라도 협상과 연합을 통해 너그럽게 포용하고 협동했다. 그것은 그의 확신이었고 그는 늘 그렇게 행동했다. 백범의 원칙은 민족 중심주의. 그는 새롭게 세차게 밀어닥친 여러 이념과 사상의 갈등 속에서도 끝까지 원칙을 놓지 않았다. 민족을 중심에 두는 원칙의 테두리 속이라면 그는 좌파건 우파건 사상을 따지지 않았다. (45년) 이즈음 광복군은 미국 OSS의 비밀 훈련도 받았고 3개월의 훈련을 마쳤다. 이제 한국으로 밀파해 공작을 개시할 준비를 마친 것이었다. 백범은 서안으로 가서 미국 작전부장 도노반 장군과 작전 계획을 협의했다. 미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본에 항거하는 비밀 공작이 소리 없이 시작됐다. 41년 12월 10일에 이미 대일본 선전 포고를 해놓은 상태였다. 본토를 수복하기 위한 국내 정진 작전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다. 백범은 한국 청년들의 실전 실험을 시찰하기 위해 종남산 비밀 훈련소로 갔다. 미국 장교들의 지휘하에 정식으로 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청년들을 본 백범은 감격했다. 망명 27년 가슴 벅찬 순간이었다. 이제 훈련받은 청년들을 본국으로 보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시찰을 마치고 서안의 중국 친구들을 방문한 자리에서 백범은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다. 저녁을 마친 후 날씨가 매우 더울 때이므로 객실에서 수박을 먹으며 담화하던 중 후련 전화 소리가 울렸다. 축주석은 놀라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중경에서 무슨 소식이 있는 듯하다며 전화실로 급히 들어가더니 뒤이어 나오며 외적이 항복한답니다고 했다. 아, 외적이 항복? 이 소식은 내게 희소시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었다. 수년 동안 애를 써서 참전을 준비한 것도 모두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다. 지금까지 들인 정성이 아깝고 다가올 일이 걱정됐다. (45년 11월 3일) 중경 임시정부 청사 앞에서 임종 요인들이 모여 마지막 기념 촬영을 했다. 이제 7년간의 중경 생활, 27년간의 임시정부 시대는 막을 내리는 것이었다. 그간의 서름도 아픔도 모두 잊고 이제는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는 조국에 돌아가는 것이었다. 내 나라에 돌아가는 것이었다. 백범 일행은 13년 전 이봉창 윤봉길 의거로 수배돼 도망치듯 떠나 했던 상해에 도착했다. 상해 교민 6천여 명이 연도에서 뜨겁게 환영했다. 나라의 독립이 성취된 듯 보였다.
그러나 그 감격도 잠깐이었다. 김구의 환국은 금유한양이 되지를 못했다. 김구를 수반으로 하는 임시정부는 미국과 소련에게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임정 요인들은 개인 자격으로 귀국해야 했다. (11월 23일) 김구가 제1진으로 환국했다. 이 땅을 떠난 지 27년 만에 기쁨과 슬픔이 뒤엉킨 심정으로 조국에 돌아왔다. 착륙 즉시 눈앞에 보이는 두 가지 감격이 있으니 기쁨이 그 하나요 슬픔도 그 하나이다. 내가 해외에 있을 때 우리 후손들이 외적의 악정에 주름을 펴지 못하리라 우려하였던 바는 단판으로 책보를 메고 길에 줄지어 돌아가는 학생의 활발 명랑한 기상을 보니 우리 민족의 장래가 유망시됐다. 이것이 기쁨이 하나이다. 반면 차창으로 내다보이는 동포들의 사는 가옥을 보니 빈틈없이 이어져 집이 땅같이 낮게 붙어 있었다. 분단된 조국. 그것은 평생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김구에게는 또 하나의 뼈아픈 상처였다. 개인 자격으로 돌아왔지만 임정 요인들을 맞는 국민들의 기대는 특별한 것이었다. 임시정부는 결코 어떤 일계급, 어떤 일파의 정부가 아니라 전 민족, 각 계급, 각 당파의 공동한 이해에 입각한 민족 단결의 정부였습니다. 친일파 민족 반도를 제외한 우리 동포는 단결해야 합니다. 오직 단결이 있은 후에야 우리 독립주권을 창조할 수 있고 소위 38도선을 물리쳐 없앨 수 있고 친일파 민족 반도를 숙청할 수 있습니다. 임정 요인들은 귀국 즉시 과도 정부를 세우고 임정을 해체한 후 과도 정부가 정식 정부를 세울 계획이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질 못했다. 게다가 이때 신탁 통치안이 발표됐다. 백범은 45년 12월 신탁 통치 반대 국민총동원 위원회를 결성하고 서울운동장에서 시민대회를 열었다. 또 임정의 주권 행사를 선언해 미 군정의 정면으로 맞섰다. 분명한 자주 독립의 적극적인 표현이었고 외세를 배격하는 백범의 투철한 의지가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었다. 백범의 반탁은 통일 정부를 지향한 것이었다. 그는 임정의 법통을 이으면서 통일 전선을 펴려고 했지만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전국은 혼란스러웠고 임정은 인정받지 못했다. 독립운동 과정에서 무장 항쟁론과 외교론으로 상이한 시각을 보여줬던 김구와 이승만. 이들은 해방 전국에서도 완전한 자주 독립과 통일 국가의 지향과 국제 정세에 따른 단독 정부의 수립이라는 대립된 노선을 걸었다. 결국 백범은 이승만의 정읍 발언 이후 단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백범이 쓴 휘호들은 그의 내면 세계를 보여준다. 이 시기 백범은 독립이라는 단어를 즐겨 쓴다. 이것은 그의 정세관의 반영인 셈이다. 그는 신탁 통치라는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을 대한민국이 또다시 식민지가 되는 길로 보았던 것이다. 47년 백범 일지를 발간하면서 추가한 글에도 그의 그런 마음은 잘 드러난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느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은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 없다. 혼란한 해방 공간에서 정치적 지도자들의 행보가 바빠졌다.
환국한 후 백범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심을 살피기 위해 예고 없이 민정 시찰에 나서곤 했다. 그리곤 가는 곳마다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강조했다. 그에겐 오로지 통일 조국만이 목표였다.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지 않고 38선 남북에 각각 2개의 정부가 수립되면 남북 분단이 고착되고 동족 상잔의 내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는 경고했다. 위도로서의 38선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지만은 조국을 양단하는 외국 군대들의 경계로서의 38선은 일각이라도 존속시킬 수 없는 것이다. 38선 때문에 우리에게는 통일과 독립이 없고 자주와 민주도 없다. 어찌 그뿐이랴. 대중의 기아가 있고 가정의 이산이 있고 동족의 상장까지 있게 되는 것이다. (47년) 여름 제2차 미소공의가 결렬되면서 백범의 우려는 한층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한국 문제는 유엔으로 이관됐다. 해방 공간에서 두 민족 지도자의 화합과 협력은 우리 민족 대다수의 염원이었다. 그러나 복잡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김구와 이승만 이 두 민족 지도자의 관계는 현실주의 노선을 택한 이승만의 선택으로 끝내 결별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백범에게 남은 것은 그가 일생 동안 지켜온 원칙을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것은 백범의 생애의 가장 큰 정치적 전환이었다. 그는 민족 문제로 눈을 돌려 민족의 통일과 남북 화합을 주장한다. 소식을 듣고 경교장으로 몰려온 학생들에게 옳은 길을 가려는 데 막느냐며 꾸짖었다. 그에게는 큰 정치적 결단이었다. 현시에 있어서 나의 유일한 염원은 3천만 동포와 손을 잡고 통일조국, 독립된 조국의 건설을 위하여 공동 분투하는 것뿐이다. 이 육신을 조국이 필요로 한다면 당장이라도 재단에 바치겠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빼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안위를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 48년 4월 19일 조국이 없으면 민족이 없고 민족이 없으면 무슨 당, 무슨 주의, 무슨 단체가 존재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며 북으로 갔던 백범. 조국 분열의 위기를 만고하기 위하여 남북의 열렬한 애국자들이 일당에 회집하여 민주사주의 독립을 전시할 대결 것은 실로. 그러나 북한은 이미 또 하나의 국가였다. 이미 분단은 기정사실화돼 있었다. 백범의 큰 결단과 발걸음이 실효를 얻을 수 없었다. 그는 그렇게 빈손으로 돌아왔다. 38선 장벽 때문에 갈 수 없는 분단의 땅. 그는 그 길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날을 꿈꾸며 그렇게 돌아왔다. 그런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백범의 노력은 허사가 되고 이제 남북의 화합과 통일은 역사의 몫으로 남겨졌다. 현실은 분단정부의 수립으로 치달았다. 48년 남북한에 각각 단독 정부가 들어섰다. 백범은 그 후 양쪽 정부의 냉대를 받는 순환을 당한다. 그는 망명 전부터 해왔던 교육 사업에 몰두했다. 이 시기부터 백범이 쓴 휴호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이때부터 백범은 이미 한편으로는 역사를, 다른 한편으로는 죽음을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자신의 통일운동 그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견했는지도 모른다. 정치적 격변기, 정적들의 의문의 죽음이 이어지던 시기. 그는 49년 2월 자신의 얼굴 모습을 뜬 데드마스크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신변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나는 나라를 위해서는 외놈들이 죽일 일은 했어도 내 동포에게 죽을 일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동포가 쏜 4발의 총탄에 74 그 파란의 생을 마쳤다. 그는 생전에 백범의 정치적 몰락을 걱정하는 측근들에게 자신이 즐겨 쓰던 휘호로 답하곤 했다. 현실의 정치보다는 역사의 심판을, 조국이 눈보라치는 위기를 맞았을 때 일신의 안위보다는 후손들에게 모범이 될 자취를 강조하곤 했던 백범 김구. 눈 오는 벌판을 가로질러 걸어갈 때 함부로 난잡하게 걷지 말지어다. 오늘 내가 디딘 발자국은 드디어 뒷사람의 길이 되리니. 죽음 앞에서 이름과 역사는 남는 것이라고 말하곤 했던 백범 김구. 그가 세상을 떠난 지 5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민족과 국토가 분단돼 있는 우리 현실에서 그가 던지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평생을 민족의 통합을 위해 매진한 백범 김구. 그가 온몸으로 보여준 것은 지금도 살아있는 민족의 수건, 화합의 대원칙이었다.